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딸과 통화를 하다 문득 옛날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직 딸이 유치원생이던 무렵에 아내가 회사에서 테스트용으로 받았다며 음성 키보드를 사주었다. 전원을 켜고 끌 때 인사도 건네는 모델이었는데 딸이 굉장히 좋아했다. 일을 마치고 지쳐 돌아온 내 앞에 들고 와서 같이 놀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는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었다. 몇 개월 후엔 결국 키보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키보드는 내가 벽장 안에 넣었다. 그 다음날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거 고장났나 봐. 전원도 안 넣었는데 가끔씩 바이바이라고 소리가 들려. 벽장 안에 넣으면서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꺼질 때 나오는 바이바이라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온다고 했다. 딸도 겁에 질려서는 벽장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느 휴일날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그 현상이 일어났다. 내 귀에도 분명히 바이바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겁에 질려있던 딸은 울고 말았고 아내가 된통 화를 내는 바람에 나는 공구를 꺼내왔다. 벽장에서 키보드를 꺼내서 스피커 부분을 망치로 때려 부숴버렸다. 그 후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 방 구석에 잠시 놔뒀다가 며칠 뒤 쓰레기 버리는 날 내다 버렸다. 산산조각을 낸 뒤 이제 안심해도 괜찮아 라고 딸을 달래주며 아버지로서의 위엄을 지켰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내가 키보드를 산산조각 냈던 건 딸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다. 처음 드라이버로 배터리 커버를 열어 배터리를 뽑았는데 그 이후에도 바이바이 하는 소리가 들렸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지만 딸이 성인이 되어도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다. 내가 공포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때려 부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배와 둘이 함께 숙직했던 날,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선배가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되었지 뭐냐 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엔 그 친구가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지만 그게 아닌 듯 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긴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선배가 대학 시절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이좋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나 아르바이트 시작해. 그러면서 괜찮은 일인데 너도 같이 안 해볼래? 라며 선배에게 권유해왔다고 한다. 선배는 그 무렵 매일 과제에 치여 살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지만 친구의 즐거운 듯한 목소리에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해서 면접 보는 날 달아갔다고 했다. 면접 당일 친구와 함께 만나서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다. 익숙한 거리로 나아가다 처음 보는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대략 어디쯤인지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20분 정도 걷다가 친구는 멈춰서더니 저기야 라고 앞을 가리켰고, 그곳엔 눈에 띄진 않지만 아주 평범해 보이는 헌책방이었다. 친구가 먼저 보러 왔습니다 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걸 뒤로 한 뒤 선배는 가게 앞에 늘어서 있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문득 가게 유리문에 시선을 돌리니 아르바이트 모집 벽보가 있었다. 이런 가게에서도 벽보를 붙이고 모집하는구나 싶었지만 그리 신경을 쓰진 않았다. 그날은 그대로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쉬는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르바이트 합격했어. 오늘부터 일하는데 뭐라도 하나 좀 팔아줘. 선배는 마침 할 일도 없겠다. 지갑바을 들고 길을 더듬어 헌책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게가 있던 곳에 가정집만 있을 뿐 헌책방이 안 보였다. 처음엔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헌책방은 보이지 않았다. 선배는 큰맘 먹고 헌책방이 있던 자리에 있는 집을 찾아가 주변에 서점 없냐고 물었지만 이 주변엔 역 근처밖에 없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후로도 친구에게 전화는 걸려왔고 평범하게 통화도 하며 연말이면 연화장도 날라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관계가 소홀해졌고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안내만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선배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그리운 친구들도 만나고 혹시 잃어버린 친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향했다고 했다. 선배가 동창회장에 도착하니 옛 친구들의 그리운 얼굴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잃어버린 친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동창회 회장이었던 친구에게 그 녀석은 안 왔어? 라고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뭐? 저기서 술 마시고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하지만 그가 가리키는 건 완전히 다른 얼굴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는 옛날 단골로 다니던 카페가 있었다고 했다. 세련된 것도 아니며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흔한 카페였다. 하지만 사장님의 인품이 좋을 뿐 아니라 가게 안에 온화한 분위기가 흘러넘쳤다. 조금 멀지만 혼자 생각이 많거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마다 친구는 그 카페로 향했다고 했다. 어느 날 그 카페엔 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다. 친구는 평범하게 대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달라붙는 것 같다 해야 하나? 그런 웃는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다른 단골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여자 알바생이 인간 문제로 집에 틀어박혀서 있다가 지인이었던 카페 사장님의 도움으로 재활훈련 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친구는 자신이 느낀 달라붙는 것 같은 미소는 애정결핍 같은 그런 느낌이 와닿아서 그런 것뿐이겠지라고 생각했다. 한동안은 이전처럼 카페를 찾았지만 그 달라붙는 미소를 짓는 아르바이트생이 온 후 카페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처럼 온화한 분위기나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없게 되자 친구는 점차 카페를 찾지 않게 되었다. 한동안 찾지 않던 그 카페를 친구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 생각이나 방문했다. 친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져 있었으니 원래의 사장님 모습은 푸근하게 느껴질 정도의 살집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 몸집에서부터 가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분이셨다. 근데 그 사장님이 비쩍 말라 있었다. 친구는 놀라서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살이 빠진 모습이라기보단 첫눈에 봤을 때 병이라도 걸렸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사장님께 뭐라도 더 캐물을 수 없어. 아,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고서야 깨달았지만 어쩐지 이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전엔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듯 차를 마시며 따뜻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여알바생은 변함없이 존재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변해 있었다. 마치 그때 느꼈던 달라붙는 미소가 사라졌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도 내리고 사장님과 반말로 친한 듯 대화하는 그 모습에 친구는 놀랐다고 했다. 하지만 뭔가가 그 알바생은 여전히 불편했단다. 괜히 왔다 싶어서 커피를 서둘러 마시고 가게를 나섰다. 다시 오지 않기로 마음먹으며 가게를 나와 역으로 가던 도중 옛날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던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다. 친구는 반가워서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안 그래도 그 카페에 가볼까 해서 오랜만에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렇구나. 라고 말하더랍니다. 친구는 그 아저씨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가게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하긴 좀 그래서 빙 돌려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근처에 볼 일이 없어서 그 가게엔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저씨는 어쩐지 맘에 놓인 사람 마냥 그렇구나. 그게 좋을 거야.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신경이 쓰인 친구는 과감히 아저씨께 저기 혹시 그 가게에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대요. 아저씨는 이런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 안 했지만 너도 더 안 갈 거라면 뭐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가 카페를 찾지 않게 된 후
여알바생과 사장님은 점점 친밀해졌고 심지어 여알바생이 카운터를 보기도 하며 서로 부부처럼 가게를 꾸려나갔다고 했다. 단골 손님이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야기 도중 끼어들어 단골 손님들이 점점 여알바생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 기분이 여알바생에게 전해지니 여알바생의 태도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점차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단골 손님 중 영혼이 보인다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사장님한테 뱀이 얽혀 있어 지금 이대로라면 목을 졸려 죽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아줌마는 사장님에게도 직접 말해줬지만 사장님은 마치 아이 마냥 머리를 움켜쥐고는 싫어, 무서워 라고 호소할 뿐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줌마의 말에 따르면 사장님이 그 꼴이 되어버린 건 여알바생 때문이라고 했다. 친구는 당황해서 네? 그 알바생이 뱀이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여알바생이 뱀이 되어 마스터를 수중에 넣으려고 한다나 뭐라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라고 대답해줬다. 그리고 아저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장님 엄청 야위었던데 그 알바생은 건강하잖아. 나도 아줌마 말이 신경 쓰이다 보니 안가대되더라고. 알바생도 거슬리고 그리고 친구도 그 이야기가 납득이 되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에게 물었다. 그 여알바생 어떤 느낌이야? 얼굴이 뱀 같았어? 그러자 친구는 고민하더니 그게 그 여자가 있을 때 가게에 몇 번이나 갔고 지금도 아마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안 떠올라. 친구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는 희고 갸름한 얼굴만 떠오른다고 했다. 눈도 코도 없는 하지만 붉고 시익하고 웃는 입만 있는 얼굴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납득이 갔어. 지금도 그 카페는 그 자리에 있고 친구는 그 이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엄마가 운전 중 앞차와 사고가 났다. 보험사를 통한 배상은 물론이며 직접 상대에게 찾아가 성심성의껏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막무가내식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집까지 찾아와 고함을 지르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친구네 집은 이 상황으로 인해 노이로제 상태가 걸렸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벨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였다. 마침내 친구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찾아뵙던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이를 의논하였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친구에게 되물었다. 상대가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까? 친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괜찮다 대답한 뒤 귀가했다. 그리고 며칠 뒤 매일처럼 찾아오던 남자가 찾아오지 않았다. 친구는 상담받은 스님이 있던 곳으로 가요.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스님은 피식 웃으시며 잘 됐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남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다시 친구네 가족은 평상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낼 무렵 사고 당시 신세를 졌던 보험사의 친척에게서 이런 전화가 한 통 왔다. 아, 그 남자 말야. 죽은 것 같아. 죽은 시기를 물어보니 친구가 사찰에 가서 스님과의 상담받은 다음 날이었다. 그 사찰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딱 1년 전 4월에 입사하기로 예정된 신입 대졸 사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 수습시간이라 치며 두어 달 정도 일하는 것이었는데 그중 한 여성이 인사가 끝나고 화장실을 가서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았다. 30분이 지나도 오질 않기에 걱정이 되어 다른 여자 사원에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개인실이 하나만 잠겨 있더란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어떡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사원과 나 그리고 다른 남자 사원 한 명이 같이 가보기로 했다. 여자 화장실은 처음 들어가는 것이라 긴장됐지만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개인실 앞에서 말을 걸어봤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몇 번이고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옆에 있던 양동이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서서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
그 아르바이트생은 구석에 붙어 웅크린 자세였다. 무언가를 손에 꽉 쥐고는 떨고 있었다. 불렀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 억지로 허리를 굽혀서 손을 뻗어 화장실 문을 열었다. 여자 사원이 나 대신 들어가니 아르바이트생이 입을 열었다. 저 물이 일 것 같아요. 가방 좀 가져다 보세요. 이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로 우리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나는 서류 문제 때문에라도 회사에 한 번 더 와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못 가겠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는 대답이 왔다. 다음날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이전과는 다른 침착한 얼굴의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를 대충 정리해주고는 마지막으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말하기 힘든 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처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단다. 인사가 끝난 고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가 기분 나쁜 느낌의 근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상 아래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져 아래를 보니 한 여자가 무릎을 껴안고 앉아서는 자기를 노려보며 양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고 했다. 주변을 돌아보니 남자 사원 전원의 책상 아래에서 똑같은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여자 사원들의 책상 아래엔 대량의 머리카락이 움직이고 있었고 기절초풍한 아르바이트생은 그대로 도망쳐서 화장실에서 부적을 꽉 쥐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가 보여준 부적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원래 그런 게 잘 보여요? 라고 물으니 뭐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강렬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했다.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사람 누구예요? 원한이 굉장히 깊어 보였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전에 앉았던 건 어라는 여자 사원이었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명예퇴직자 모집 때 자원해서 그만뒀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면 사무실 바닥을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이랑 이 부적도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일단 회사로 돌아왔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상사에게는 사정이 있었다고 얼버무린 뒤 동료 남성 직원 몇 명에게 남아달라 부탁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앉았던 자리 아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하면서도 혹시 몰라 다른 사람들 책상 아래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동료 직원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뭐 찾아요? 라고 하며 함께 찾아주는 신용을 했다. 그중 한 명이 별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앉았던 자리 아래 카페트를 들췄다. 뭐가 있네? 라고 친구가 말하자마자 향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요즘 다 그렇듯 OA 플로어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다. 그 OA 프로 아래 사원여행 갔을 때 찍은 단체 사진과 그 위에서 향이 타고 있었다. 다들 당황해서 자기 자리 카페트를 들춰봤다. 이번엔 여성 사원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고 어를 제외한 모든 여성 사원 얼굴에 짧은 향이 꽂혀 있었다. 여성 사원들 자리 아래엔 머리카락이 감긴 향과 붉고 작게 원한 이라는 글자가 잔뜩 적힌 종이가 나왔다. 부장자리 아래에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난잡하게 적힌 종이가 나왔다. 손으로 만지기도 무서워서 일단 그 아르바이트생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직접 손대면 안 돼요. 치우려면 긴 젓가락에 소금을 뿌린 다음 조심히 봉투에 넣으세요. 봉투에도 소금을 넣어 단단히 묶어서 곧바로 태우도록 하세요. 나는 그 말대로 한 뒤 동료 사원들에게 입막음을 단단히 했다. 아직도 사무실에 혼자 있기라도 하면 섬뜩하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사귀며 동거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반해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기 시작했다. 집에 오지도 않던 게 확실한데도 그는 야근 때문에 일하는 중이야. 네가 나간 다음 집에 들어갔다가 네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나왔어. 라며 거짓말을 쳤다. 당시만 해도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바람을 피우는진 몰랐다. 그저 나에게 질려서 헤어지려 하는 건가 싶었다.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식욕도 떨어졌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회사에 다닐 때 빼고는 그냥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달이 지나갔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 꼬박꼬박 나갔던 건 그 사람의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서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없는 사이 돌아왔을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 그와 동시에 싫으면 싫다고 다른 사람이 생겼으면 생겼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기분은 서서히 변해가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고 있을 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쌓여갔다. 그러는 사이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는 여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얼굴은 알 수 없지만 머리 모양이나 체형, 그리고 그와 둘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까지도 모든 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가 반쯤 울며 전화했다. 거짓말해서 미안하다며 다른 여자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는데 미안하니 부디 용서해달라고 했다. 대략 그런 내용이었다. 왜 갑자기 사실을 말했는지 나는 궁금했다.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말을 했다.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다. 낮엔 시야 한편에 보이고 놀라서 보면 사라지길 반복하며 잠을 잘 땐 어느새인가 곁에 나타나 가위가 눌린다고 했다. 귓가에선 거짓말쟁이 라고 되뇌인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거짓말이 들켰다는 것과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새로 생겼어. 오래 사귄 너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몰라서 이별을 말하지 못했는데 내 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 네가 너무 무서워. 모두 내 잘못이지만 무서워. 제발 용서해줘. 라고 말하며 그는 울었다. 솔직히 그의 죄책감이 내 모습을 보게 한 건 아니었나 싶다. 나를 생명 취급하며 몰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여자의 특징에 대해 말해봤다. 밝은 갈색 단발머리에 155cm 정도, 키에 살짝 통통한 체형, 쇄골 주변에 점이 2개 있고 왼팔에 화상 흔적이. 그렇게 말하자 그는 통곡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난 그날 이후 이별을 통보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다시 등교하는 그런 학교였죠. 기숙사의 한 방에는 총 4명씩 생활했는데 나중엔 익숙해졌지만 처음엔 정말 어색해서요. 입학하고 며칠 안 되었을 때 그날도 어색하게 인사를 끝낸 뒤 각자의 침대로 향해 잘 준비를 했어요. 기숙사 각 방에는 2층 침대가 2개가 있는데 제 위층에서 자던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들어보니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교가였습니다. 뜬금없이 들리는 교가가 우스워서 다른 아이들도 킥킥 웃으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자 넷이서 떼창하니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오셔서 조용히 하라며 혼내시더군요. 웃으며 다시 자려 하는데 아까 처음 노래 부르던 아이가 또 산 푸른 기상 가슴에 안고 다시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혼났던 것도 있어서 이번엔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계속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위층 침대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노래 그만 좀 불러. 잠 좀 자자. 저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노래 부르던 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친하지도 않은 아이가 저에게 농담할 일도 없을 거고 멍하더라고요.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이상해진 분위기 속에서 누워 있는데 다시 2층 침대 쪽에서 교가를 허밍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욱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불을 켠 순간 저희는 모두 소리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제가 있던 2층 침대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방엔 4명이 아니라 3명뿐이었고 복도에 뛰어나온 것도 3명뿐이었어요. 저희 비명소리를 듣고 사감 선생님이 오셔서 방을 확인해 주셨지만 정말로 3명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래 그 자리에 자야 했던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가 쓰는 방에 몰래 같이 자고 있었더군요. 그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방을 교체해달라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소문이 났기에 이 방으로 올 아이도 없었고요. 그 이후 학년이 바뀌며 방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방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돌더군요.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강이 있다. 그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아름다워서라기보단 자살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유령 목격담이 끊이질 않았다. 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심령 연구가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현지 가이드 한 분과 동행했다. 그렇게 그 강과 가까워질 무렵 뒤에서 한 여자가 달려오더니 저기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소리쳤고 여자가 가리킨 강 위의 다리를 보니 한 여자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가이드와 함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 위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뛰어내리려는 여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여자의 얼굴을 봤다. 방금 전 우리에게 자살을 알려준 여자였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해의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흘러내려서 등줄기를 적시고 콧망울에 맺힌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그나마 하나 남은 덜덜 떨리는 선풍기마저도 뜨거운 바람만 불어댔다. 연일 40도까지 오르내리는 날씨의 새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버거웠다. 특히나 건설 경기가 바닥인 요즘엔 노가다로 다져진 큰 덩치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며 일만 구하면 에어컨부터 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낡아빠진 철제 문짝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주인 집 아줌마의 밀린 방세를 내라는 소리였다. 멍하니 듣고 있다 보니 이 더운 방구석을 탈출해서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버뜩 얼마 전에 받았던 여행 쿠폰이 생각났다. 길에서 만났던 사람은 건설회사에서 잠시 같이 일했던 중국 동포였다.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지내냐 안부를 물었더니 의외로 멀쩡하게 여행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요즘엔 홍보 차원에서 무료 버스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다며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행 쿠폰을 하나 챙겨주었다. 일행인 듯한 사람이 갑자기 중국말로 따지듯이 소리치던데 내 생각엔 여행 쿠폰을 쓸데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항의하는 것 같길래 얼른 뺏기 전에 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만 가시면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리고기나 먹고 가야겠다 싶었다. 문득 도망치듯이 조선 쪽 녀석과 헤어질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쿠폰 원래 여자만 갈 수 있는데
특별히 당신한테 챙겨준 거야. 혹시라도 남자인 친구는 데리고 오면 안 돼. 혼자 한번 와야 해. 그리고 다시 찾아본 쿠폰엔 안전운행상 노약자, 어린이, 남자는 동반 불가 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는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간 적이 있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정해서인지 생각보다 면접 보던 쪽과는 달리 조금은 허름한 동네에 숙소를 잡게 되었다. 다음날 면접을 위해 일찍 일어나서 왔더니 몸은 피곤했지만 배고픔이 더 커서 숙소 밖으로 나왔다. 작은 논가스 가게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부부가 운영하는 듯 보였다. 그냥 작고 낡은 가게였고 안쪽엔 주거지인 것 같았다.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남편도 아내도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고 나 외엔 손님이 없었다. 별로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돈가스가 굉장히 맛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먹어치웠고 만족스러웠다. 계산을 끝낸 뒤 나가려 하자 내년에 또 와 라고 말했다. 독특한 인사였다. 도세오도 아니고 내년에 오라니. 별 생각 없이 흘려듣고는 돈가스가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들르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다음날 면접을 보고 면접에 붙게 되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갑자기 그때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었다. 그래서 그 동네로 향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가게가 보이지 않았다. 1년 사이에 망한 건가 싶어서 동네 슈퍼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보았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흠칫 놀라시며 그 가게요. 그 가게는 11년 전쯤에 화재로 불타버렸죠. 세 가족인데 모두 불에 타 죽었지 뭐예요. 난 작년에 들어갔다. 분명히 혼란스러운 난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매년 화재로 가게가 전소한 날, 그니까 그 가족 기일에 말이에요. 가게가 개점한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 들어간 손님도 몇 명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총각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난 얼른 인사드리고 나왔다. 내년에 또 와. 돌아갈 때 그 가게 주인이 말하던 인사말은 내년 기일에도 또 가게로 오라는 말이었을까?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나는 다시 들어가 가족의 기일을 확인했더니 내가 갔던 그날이 맞았다. 그 이후 친구에게 이야기해줬더니 친구는 말도 안 돼. 정말 돈가스 먹은 거 맞아? 라고 했고 나는 정말 먹었어.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는 처음이었다니까. 그리고 그 애가 안방에서 보고 있었던 만화까지도 기억나. 그리고 난 잠시 생각에 잠겼고 나도 모르게 떠올라 중얼거렸다. 가만 생각해보니 아이의 목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